외국인 정책 전문가인 순천향대 행정학과 임동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교수님,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0위고 무역 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8위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위상과 관련해서 이민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민 외국인 정책이 좀 발달된 곳이라고 얘기하면 캐나다, 미국, 북미권이 있고요. 그 다음 호주,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제 EU 국가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권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에 보다는 조금 더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외국인들이 이제 급속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90년대 5만 명에서 2020년대로 얘기하면 25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급격하는 이 증가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좀 보시면은 그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녹아져 있는데, 처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그런 정책. 그 다음에는 이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결혼 이민자를 유치하고 유입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에 이민 정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보면 선진국의 그 수준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많은 과제들을 지금 현재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30만에서 40만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 인구 감소 추세에 국가적으로 대응하는데 이 이민 외국인 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제 출생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민자를 유입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하는 경우인데, 저도 이제 이런 문제,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는 또 정부가 적절한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 사례를 좀 보다 보니까 사실상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우리랑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OECD 국가들, 많은 선진국에서 결국은 이러한 저출산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적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취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외 선진 사례,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그것이 생각보다는 인구 증가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임 교수님. 한국의 이민 정책이 참고할 수 있는 나라들, 앞서 말씀 주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독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이제 이민 국가라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이제 이민을 받아들여 왔던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이민 정책이 디테일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그네들이 많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민 정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교한 이민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참고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2000년 초반만 해도 우리가 일본보다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는 이제 결혼 이민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민청이랄까요. 이민청도 만들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금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생겐 조약에 인해서 유럽 자체가 하나의 EU로 인해 가지고 이동과 취업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민 쪽에 보면 이제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민자 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면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2010년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2000년에도 만에 인구가 2000년에 인구가 한 8,200만 정도였다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6,900만, 6,500만 인구가 줄게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1억 2천만 명에서 2050년이 되면 9,700만 정도로 굉장히 인구가 급감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민자 유입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국제적으로 뭐 최근에 2010년대 이후로 난민을 100만 명 이상을 독일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독일 내 생산 인력이 부족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민 다문화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민 다문화 정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과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민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그 저출산 고령화 또 이런 총인구 문제가 뭐 있겠습니다만 또 지역 단위로 보면 중소도시라든지 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그런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국가들을 비교 연구하다 보니까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인구가 부족해서 국토는 넓은데 많이 받았는데 인구를 이렇게 이민자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대도시권이나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러다가 그리고 또 그쪽에 마찬가지로 지방 같은 경우에 지역에 살고 있는 장년층들이 다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역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 정부와 이제 정부가 이제 드디어 이 지방에 어떻게 하면 이민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이른바 이제 지방 비자라고 하는 것이 뭐 PMP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방에 이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하게 되는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이민자에게 상당한 가산점을 줘서 나중에 이제 영주권을 취득할 때 굉장한 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죠. 그럼으로써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온 걸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 또 전체 퍼센트 중에서도 20에서 30%를 이들 지방 비자를 이렇게 발권하는데 주로 이제 주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캐나다와 호주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지방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대학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방 비자라 할까요? 지방 소멸의 일정 부분 이민 정책을 활용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인구 정책이나 외국인 정책이 있어가지고 뭐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나 지역 사회 또 지역의 대학의 역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지금 이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가지고 한국 혈통의 외국인들한테 국민의 준하는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 아직 한국은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데 혹시 다문화나 다인종 사회로 가는데 정책 방향에 좀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외동포 비자 문제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호주의 경우에도 처음에
영국인들은 그냥 무비자 입국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프랑스라든지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를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이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우리와 같은 뭐 재외동포 옛날에 국적자해서 비슷하게 베네핏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뭐 1세대라든지 또는 뭐 2세대라든지 제한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3세대, 4세대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이제 국적이 다르고 사실 다른 국적의 소유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자 정책을 조금 더 이렇게 선진화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이 재외동포 비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국민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간다. 또 우리 동네 초등학교가 외국인 학교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이민에 대해서 국내 여론의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가 좀 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초기보다는 뭐 많이 좀 변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과 이제 국내 내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 인력이라고 하는 거,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경을 개방해서 받아들인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사실은 외국인들을 유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외국의 사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국은 뭐 좀 우리보다 나은 건 아닌가, 인식면에서. 그렇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같은 민족, 같은 인종끼리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가는 그런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대신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지속해서 그런 어떤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갖고 있는 장점, 또 외국인이 또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점차 변해가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이주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수가 중국 배경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우대 정책이 마치 중국인 우대로 비춰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비춰지는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어가지고 뭐 사실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터키로 많이 이동해서 간다든지, 또 미국의 난민들도 사실은 멕시코를 통해서 이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조선족, 또 한국계 중국인, 또 한족 이런 분들의 비중이 지금 42%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 이민 국가들의 경우를 좀 보면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의 국민들이 특정한 퍼센트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입국 당시보다는 거의 영주권을 줄 때나 이제 시민권을 줄 때 그 쿼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민족이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말하자면 민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로 이제 입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어떤 국가나 민족 계열이 다수를 차지함으로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민 선진국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 비율 정도의 쿼터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새 정부가 지금 출범하는 시점에서 이민 외국인 정책이 좀 크게 변화돼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 특히 이제 젊고 고학력에 숙련된 인력들을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젊고 교육받고 이제 기술이 있는 이러한 이민자들은 사실 우리 이제 주위에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타고나는 그런 이민자 종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민의 문을 활짝 연다고 해서 과연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퀘스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계라든지 또 관련 단체들이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민 외국인 정책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결혼 이민자에 집중되었던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유학생이라든지 영주권자라든지 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방 붕괴라든지 생산 인력 감소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출산을 장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수십 년간 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도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젊고 교육받은 그런 기술이 있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진정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네, 교수님. 다행스럽게도 법무부 장관께서 이민청 설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셨어요. 이 이민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서 바람직한지 혹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민청이나 이민관리청이나 무슨 정부 기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 공무원들 일자리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민 정책,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 간에 굉장히 조율이 안 돼가지고 중복적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이민청, 이민관리청이든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앞서 이제 일본 얘기도 좀 하셨어요. 호주 얘기도 좀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유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 이민 정책의 수준이 굉장히 그들에게 상당히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상당히 뭔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굉장히 우리나라 이민 정책 자체가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인구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전략이 필요하고 방향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할 것인가 또 거기에는 어디까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한 전략적인 섬세한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조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사실은 이제 공무원 조직 늘어나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규제 중심의 옛날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이민 행정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민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이민청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과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선진화된 그런 수준으로 높일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만들더라도 만들고 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역대 정부에서도 몇 차례 이 이민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실천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만큼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조직 신설이 실현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정부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데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일반 대중 국민들과 정치권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설득 작업이랄까요? 이해력을 높이는 작업이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 가장 우리보다 더 폐쇄적인 나라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본이 이민청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하고 또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 배치하고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또 그룹들이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족끼리 우리 가족끼리 그냥 모두가 살면 좋은데 우리 그렇게 해서 지속 지금 가능하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도 많이 줄 뿐더러 인구 구조가 늘어나가지고 연금이나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지금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민청을 토대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이고 계획되고 선진화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좀 많이 나서 주셔야겠어요. 네. 교수님, 만약에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이민청 이 조직이 설치가 되면 그 위상이라든지 또 그 조직이 맡아야 될 기능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요? 글쎄요,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 정책 본부로 돼 있고 이제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보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질병관리청이 됐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차관급 청단위 조직으로 일단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법무부와 예를 들어서 이민청의 관계는 정책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국무위원이 필요하고 부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주도를 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은 이민청에서 정책을 만들고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또 병무청과 국방부의 관계처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이제 기능이 확대된다면 이제 또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뭐 부로 성격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단이 차관급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청단이 이제 차관급 조직이 되면 제일 먼저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민 정책의 어떤 선진화라고 하는 큰 꼭지에서 좀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뭐 그 과제라든지 더 추가될 건 없나요? 예, 이제 뭐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중앙부처 간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중복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조율하는 뭐 워킹 그룹이 됐든 아니면 정부 간 부처 장관 협의가 됐든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비효율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어떤 하위 부서들을 갖고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인구 정책 또 이민 인구의 유입량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뭐 또는 굉장히 섬세한 정책들을 이끌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하위 부서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가 나오는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기획단이라든지 전문가하고 이제 실무자들이 이 어떤 임시 조직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부서를 기존에 있던 걸 그냥 여기저기 합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된 그 시스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들로 재탄생해야 되고 초기에 그러한 뭐 기관 형성이랄까요? 그 기관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 이민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면 정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협업도 하고 사전에 그 기획이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교수님 같이 바깥에 있는 전문가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이런 이민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몇 말씀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굉장히 법무부도 굉장히 바쁠 거지만 이해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민권 다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체나 조직이 될 텐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이제 이민 또는 이제 법무부에 대한 많은 어떤 컴플레인 할까요? 굉장히 좀 불만사항이라든지 지금 이거 안 되고 있는 거 또는 여러 가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이해관계 단체들이
도대체 새로운 그 이민청에게 이제 요구하는 많은 정책적인 개선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되고 논의되고 또 이게 공론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은 이제 외국의 사례라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좀 기간이 짧지만 외국은 오랫동안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우리는 뭐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이제 맥락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상 뭐 이해관계자이든 또는 뭐 전문가 집단이든 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이민정책연구원이나 또는 이민정책학회 이런 데에서 이들이 서로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의 장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 필요도 있다. 또 그리고 이제 사실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권을 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뭐 기고라든지 통해 가지고 이해력을 높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민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정부나 국회 차원의 여러 차례 공청회가 좀 기대되고 있고 그때 임 교수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